네, 안녕하세요. 자, 2025년도 이제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이제 이번 강의는 형사소송법 강의입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은 교재는 이제 김영헌 선생님 교재로 하고요. 이게 빨간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형법은 이인규 선생님 책이 있고 형소법은 김영헌 선생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뭐 어쨌든 수험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이 된 책이니까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교재는 뭐 괜찮고요. 뭐 제가 평가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요 강의 이제 17회에 걸쳐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게 로스쿨생이 됐든 행시 쪽에서 수업을 듣든 간에 결국 이제 우리 수업은 이 수업은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인 어떤 이제 그 객관식 용어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답안지에 스킬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지식이 굉장히 또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테마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거 답안지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어. 이제 이러면은 그게 쌓이면은 사실 실력이 되긴 하는 거지만 그게 너무 기초 없이 또 그렇게 스킬만 강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답안지를 쓸 양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시험 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썰을 풀 수 있을 것인가. 이 썰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천박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주관식 답안지는 자기가 내가 요만큼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서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정치권도 보면은 의견이 서로 쭉 나눠져 가지고 각자의 주장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글로 써놓으면 결국은 그게 썰이죠, 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뚱딴지 같은 썰을 풀면 안 되고 판례, 학설과 판례를 잘 검토해서 결론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들을 풍부하게 하려면 가능한 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괜찮은 기본서를 꼭 좀 잘 읽으시라.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실 정도가 된다는 거는 공부를 좀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고 그래도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책을 읽으면 어떤 글을 읽으면 논리적 흐름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의 글을 읽어보면은 뭐 내가 글은 못 쓰더라도 남의 글을 읽어보면은 아 이건 뭐 이렇게 왠지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헛소리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분명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심사위원 저기 채점위원에게 주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꼭 알아야 되는 수업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형법은 우리가 실제법이라고 하고 형사법은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절차죠. 형사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공부는 이제 주관식 답안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에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형법을 공부하셨으면 형법은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형법은 우리가 실제법이라고 하니까 이 실제법은 결국은 뭘 물어봅니까?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죄에 해당하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해라. 판례는 어떠한지 또 그 전에 이제 학설을 이제 검토하겠지만 학설의 이야기를 이제 뭐 어느 정도 의견 대립이 첨예하면 그분들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판례가 어떠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제 결국 공부하는 거는 판례의 태도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니까 판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좀 다르게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차 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보진 않고 소송의 주체가 되고 있는 소송의 법원,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피고인. 자, 피고인이 이제 변호인일 거니까 변호인이 같이 이제 요새 주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럼 이 절차는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법에 있냐 없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입법에 불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체로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법전에 다 있어요. 법전에. 그리고 우린 주관식 시험이니까 법전을 다 줍니다. 답안 쓰러 갈 때 법전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공부하실 때든 간에 매번 법전을 잘 체크하시고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방법,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라. 법전, 절차,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요 내용들만 포커스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보시라 그러냐면 이 절차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딱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모든 절차,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를 쓰세요. 검사, 피고인 각각의 절차를 쓰세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차가. 그러면 이 절차들을 다 모아가지고 답안지에다 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시면 됩니다. 사실 형사농법은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그렇게 점수가 떨어지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가봤으니까. 내가 수사도 안 해봤고 수사 당해보지도 않았고 재판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왠지 그래서 막연하긴 하지만 한 번만 공부해 두면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에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탄핵하면서 지금 형사도 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들은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씩 공부하시면 된다. 자, 답안지 쓰실 때는 이제 뭐 매번 처음에 의 잡는데 예전에는 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의라고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쟁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거. 뭐 순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쟁점 정리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순서는 학설. 그다음 세 번째 판례. 그리고 네 번째 검토해서 결론 써라. 이제 요게 지금 뭐 정형적인 포맷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공부는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쟁점 하나. 예를 들어 뭐 관할의 경합을 공부한다. 경합이 뭐가 쟁점이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경합 쟁점 잡으시고 학설이 어떤 게 있고 주된 판례는 이 학설에 따라서 대체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견해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법 같은 경우는 기수로 보자라든가 아니면 미수로 보자라든가 아니면 재심으로 가자라든가 아니면 비상상고로 가자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학설은 2개에서 3개 정도만 정확하게 학설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라. 물론 이제 애매모호하면 이게 긍정하는 견해다 부정하는 견해다 그러면 답안지는 그냥 긍정설 부정설 쓰셔도 별 의미는 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학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학설은 언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학설을 나열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뭐 쓰나 마나한 것이고 간단하게나마 이 두 설의 차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수냐 미수냐 재심설이냐 비상상고설이냐 만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학설의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고 긍정설 부정설 이 내용들은 이 앞에 물은 쟁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긍정하는 견해다, 부정하는 견해다 이렇게 이제 쓰겠지만 어쨌든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최대한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남들하고 똑같은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정확하게 쓰시라. 판례 문구 잘 보시고 이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외워서 예전에 답안지들을 봐보면 이게 정말로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답안지에 그걸 정말 쭉 이렇게 다 씁니다. 이게 한 3줄, 4줄 되는 걸 거의 그대로 외워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결국 이제 뭐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 교재도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거를 몰라서 뭐 못 쓰지는 않습니다. 다 교재에 요즘에 교재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고 공부하실 때 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키워드 잘 잡으시고 언급하시고 마지막에 검토하십니다. 자, 그런데 채점 기준이 이제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쓰고 나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 특히나 이제 법전협 문제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채점 기준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가실 거는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채점 기준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다들 또 자기만의 그걸 다 바꿔요. 다 자신들이 또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처음에 출제했을 때 그 표준적인 거를
이게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다 뭐 혼자서 거기에 어떤 교수님들이 거기 딱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1점, 2점, 3점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교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가오가 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쓴 거야? 여기다 왜 이게 몇 점을 준 거야? 이건 왜 안 쓴 거야?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채점을 맬 때, 채점이 끝나기 전에, 이거 채점할 때 이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채점할 때는 다르게 채점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배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쓰면 8점이고, 이거 쓰면 5점이구나. 여기에 너무 함몰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걸 뭐, 통일돼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조정을 좀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쟁점이 문제인데, 첫째. 쟁점이 뭐가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통 보면 한 2점 정도의 배점이 있어요. 보면. 근데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사법시험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뭐 저도 요거를 안 써요. 처음 했을 때. 쟁점을 처음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의 제기를 쓰지 않고, 쟁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적는 거야, 그냥. 이게 쭉 적고 난 다음에 내가 결론까지 내렸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다 쟁점을 썼는가, 이거 봐가지고, 이걸 갖다 요약해가지고, 요걸 요약해서 쟁점에다가 이렇게 쑥 하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놓으면, 처음에 딱 이 줄을 읽으면, 여기에 보면은 다 보이죠? 이게 밑에 무슨 글을 쓸 것인지.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학부 때 저희 이제 나중엔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되셨는데,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허락을 하셔서 이제 저는 이제 갔지만, 그 교수님이 학부 때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는 90년대 말에 사법시험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셨어요. 연속해서 거의 한 달이 건너고 한 5년 정도에 한 3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들어가시면 그런 거 이제 유명해 보이죠. 왠지 막 시험위원 들어갔다 그러면.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기는 여기 문제를 내면, 이 쟁점, 처음에 문제의 제기 파트 한 3줄 읽으면 밑에 뭐라고 적었는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점수가 다 여기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아무리 잘 써도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 A, B, C를 적었는데 C는 여기다 쟁점에다가 안 적어. 처음에 그냥 적은 A하고 B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C 이렇게 적어놓으면 C를 이런 교수님은 C를 안 볼 수도 있죠. 얘는 C는 모르는가 보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엔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2점 주고 여기다 점수 주고 부분 점수를 다 줬으니까. 이제 주면서 여기는 점수가 이제 빠지는 거지, 어찌 보면. 그런데 이건 이제 옛날 사법시험 같은 때입니다. 쟁점의 점수를 안 주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앞에 문제의 제기는 간단하게 쓰시든지 안 쓰셔도 여러분들 이제 의식을 가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난 교수님들의 한 80%는, 80%는 이거 별 의미 없다. 왜냐하면 밑에 다 쓰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실무가들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 이제 중원부원하는 거예요. 2번 쓰는 거, 2번, 3번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로스쿨 쪽의 답안지는 그냥 서술형으로 쭉 쓰셔도,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다가 이 학설, 여기 잡아가지고 학설, 무슨 설, 펠레, 이렇게 쓰지 않으시더라도 점수를 받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그래요. 왜냐면 다 적었다고 보는, 다 적었다고. 쭉 나열해가지고 쓰시더라도 별로 그렇게 너무 형식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형식적으로 여기 몇 점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처음에 제가 썰을 잘 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썰을 푼다는 이야기면 순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순서를. 학설은 이러하고 판례는 이러하고 내가 이제 종합해 보건데 검토는 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수령으로 쭉 적으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를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고, 자, 이제, 뭘로 해요? 이제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하면, 엔터 치면 되는 거죠. 줄 적어 놓고, 내가 이걸 굳이 딱딱하게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설 적고, 여기다가 엔터 앞에다 놓고 치면 되잖아요, 이제. 예,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쟁은 엄청나게 이제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딱히 꼭 여기다가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물 흐르듯이 내가 궁시렁 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쭉 해서 공부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식을 좀 갖추시면 좋겠다. 그리고 답안지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여기다가 뭐 한 줄 한 줄 적어 놓으면 굉장히 뭐 간단하게 목차 잡아놓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궁시렁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써보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더 풍성하게 하시라. 그래서 너무 답안지
작성하는 스킬에 얽매여가지고 공부하시지 말라는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형식이 뭐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지금 이제 그 교재들을 보면 우리 교재도 이제 어쨌든 형식은 책은 원래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쭉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쭉쭉 적으셔도 문제 없다. 다만 여러분 행시 쪽은요. 행정고시 쪽은 여전히 아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무가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행시나 뭐 예를 들면 뭐 법무사나 뭐 행정고시 쪽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고전적인 틀을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예전대로 하시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종이로 이게 써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걸 써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맞춰가지고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복귀하기가 힘드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 쓰시는 거 항상 염두하시면서 정리하시고 가시라. 항상 그래서 이제 쓰실 때는요. 쟁점은 아주 간단하게 적으시고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시간 없으면 곧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학설은 중요해서 자 이런 설과 이런 설이 나뉘는데 이런 설이 나뉘는데 자 여기 차이점은 어떠하다. 어떠한 견제다. 대체로 보면은 이제 학설에 긍정설, 부정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학설이 뭐예요? 절충설이에요. 절충설. 요거 이제 언급해주고, 그러니까 학설은 언급해주는 것 그 자체 의미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에 대해서 형법에서 뭐 위전책 공부하셨죠. 막 그런 것들은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쭉 적으시고 판례는 키워드 잘 적으시고 그래서 판례는 어떠한 취지에 따라서 정리한다. 항상 틀이에요. 긍정설, 부정설, 결론 낼 때에는 어떠한 입장에서 절충설로 간다. 뭐 긍정설을 취한다. 판례는 이러한 입장에서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결론은 한마디 정도. 이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결론도 여기 적어놓으면 딱히 결론을 적을 시간이 있으면 꼭 적으시는데 여러분 안 적으시더라도 앞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시간 없으면 빨리 넘어가셔도 돼요. 오히려 결론을 꼭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 판례를 좀 더 풍성하게 적으시는 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문구 빠뜨리지 않고 적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소송법은 이제 절차법에서 어떠한 절차를 딱 진행을 해야 된다. 형법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형법은 학자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미수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위헌범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침해범으로 봐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뭐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형사소송법은 사실 그것보다는 학자들의 생각보다는 학설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를 않아요. 거기보다는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다.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수 견해하고 판례의 태도가 확실하게 어긋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면 판례의 태도를 따라가는 게 맞고 판례의 결론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답안지를 봐보면 판례의 태도를 다르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치는 거예요. 논리는 나름대로 예전에는 사법시험은 그랬거든요. 답은 틀리더라도 논리가 맞으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로스쿨은 실무가들 뽑는 거잖아요. 판례 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견해를 취했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가시려면 결론 암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 객관식처럼 OX가 정확하게 떨어져야지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점수를 줄 때, 이거 똑같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제 중간에 그 목차 한번 보시죠. 목차를 보시면은 이게 어쨌든 챕터가 나와 있고 그 챕터가 이제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쭉 밑에 그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목차에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소송 주체와 소송 행위에서 뭐 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쭉 설명해 놓은 거 팁 있고, 그 다음에 제척 깊이 회피 보시면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보통 교재들이 이제 케이스가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차피 많이 있죠. 그래서 케이스 쟁점은 다 하나씩 다 쟁점을 다 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에도 처음부터서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케이스 쟁점을 정리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두꺼운 책을 공부하지만은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케이스 쟁점이에요. 케이스 쟁점을 쓰실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문제를 조금 살짝 바꿔서 뭐 이렇게 내더라도 항상 그 문제가 나오면 요거 쓴다라고 하는 요거까지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번 공부하실 때 교재 보실 때 그 케이스 위주로 잘 해서 보시라. 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처음에 잔소리는 좀 더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절차 개관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소송.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쭉 해야 되는지 이 목차 따라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일단 소송을 할 때는 요 소송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말 그대로 기소 후의 절차를 이야기해요. 기소 후 절차. 그래서 기소가 된 다음에 하는 거를 우리가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틀로 보면은 앞에 우리가 수사를 공부를 하는데 수사는 사실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크게 나누면 수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기소 이후에 공판 절차로 서로 나눠질 거고 여기 끝나고 요 크게 큰 틀에서는 요 두 개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재판과 관련된 이론들이 쭉 있습니다. 상소부터 해가지고요. 요 파트가 사실은 조금 좀 소송의 이론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여기가 사실 좀 어렵죠. 법원직 시험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특히나 뭐 경찰 쪽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로스쿨 다 하셔야죠 이제. 자, 처음에 이제 끝까지 한 번만 절차 한 번만 개관하고 가겠습니다.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이제 요걸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공부할 텐데 이 절차에서 어떤 쟁점이 나왔을 때, 이 쟁점이 어느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수사가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은 그 전에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될 것이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은 전혀 뭐 시작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쟁점이 시작을 할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라 하면 이 사건 발생해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을 거고요. 곧바로 요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형법이죠. 형법에서 이제 알아서 하실 이야기고. 자,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요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검토해가지고 무슨 죄가 된다라고 하는 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입니다. 여기 이제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유죄를 확정하는 거죠. 자, 사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사 파트 이제 자, 사건 발생, 수사가 뭐가 돼야 돼요? 개시가 돼야 돼요. 수사가 개시가 되려면 무조건 사건은 발생을 해야 된다. 사건 발생을 하면 여기 사건 발생이라고 하는 게 수사의 단서가 될 거고, 수사의 단서.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는 수사가 개시가 되기 전이지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 파트를 공부를 해요.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요걸 갖다가 잘 이제 검토를 해보면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사체가 발견을 했다든가 뭐 신고가 들어왔다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인지한다든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게 수사를 해야 될 만한 건덕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입건을 하는 거죠. 수사에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입건해서 수사에 개시를 하는 거죠. 수사에 개시. 그러면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법은 크게 무슨 수사? 임의 수사. 그다음에 강제 수사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요 절차가 쭉 갈 거고 임의 수사, 강제 수사. 자, 지금 사람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물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임의 수사할 때 요 수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 나오냐면 피의자하고 참고인. 사실 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나오겠죠? 물론 수사기관은 수사의 주체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수사기관은 먼저 검사, 경찰이 이게 나올 거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객체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피의자하고 참고인이에요. 피의자, 참고인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수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사, 물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고 임의수사에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자, 피의자. 여기 피의자 있잖아요. 이 사람을 피의자 신문.
자, 참고인을 참고인 조사. 이렇게 갈 거니까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이렇게 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강제수사는 체포하거나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요거 한남동 지금 아주 막 복잡하던데 체포 구속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체포 구속하는 거고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압수, 수색,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검증. 자, 요 단계 요렇게 해서 수사 파트 이렇게 공부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강제수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강제수사인데 요 강제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요 영장주의고 모든 우리 시험은 그냥 여기에서 처음에 쟁점은 거의 이제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를 어디까지, 요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요 수사라고 하는 요거를 요 수사의 단계가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요 목적이 뭐냐면 증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장이 갖다 쓸 거이기 때문에 강제로 안 주지 잘. 좀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뭐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야, 핸드폰 가져와봐. 그런데 뭐 바꿔버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가지고 오는데 강제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영장주의일 거다. 영장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영장주의에 대한 판례들이 수두룩 팍팍팍 합니다. 근데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통밥으로 써도 괜찮아요. 거의 반복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여기 가장 중요하다. 잘 보시고 갑니다. 영장주의의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하는 것들은 더 중요하고 이렇게 가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쭉 가서 여기가 수사가 만약에 이제 종결이 되면 수사가 종결이 되는 거는 지금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불기소를 할 거다. 불기소하면 열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고 이 불복 절차를 우리가 재정신청이라고 하고 자, 기소하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기소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송 절차가 되는 거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요쯤 해가지고 이제 공소시효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공판 절차입니다. 공판. 그래서 요건 절차여서 여기 말고 여기 특별하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1심 재판할 때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쟁점이 너무 많으면 좀 오라 그래가지고 뭐 좀 물어봐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 뭐 공판 준비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 거 다 까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증거 개시 실질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판과 관련돼서 공판 절차들 처음에 다시 시작해서 그러니까 1심과 처음에 항상 1심이겠죠. 1심에서 첫 공판기일, 1회 공판기일부터 쭉 이렇게 가는 것들, 재판 어떻게 진행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파트에서 수집을 해왔던 증거 있잖아요. 그 증거를 여기 와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307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의 인정. 사실의 인정은 뭘로 한다? 증거로 한다라고 쭉 이렇게 딱 명백하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로 한답니다. 307조 1항은 반드시 여러분 조문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조문은 무조건 웬만하면 그냥 암기를 하고 계시고 시험장에서는 빨리 보고 쓰시고 이렇게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어디에 조문이 있다는 건 아셔야 되니까. 307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이 사실이 뭡니까? 사실 이게 범죄 사실이거든요.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거여야 하는데 증거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여야 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를 가지고 오는 절차가 뭐겠다?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인 거고. 그 증거 수집은 어디서 합니까? 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공판 단계에서도 수사는 계속 될 수 있지만 일단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를 여기다가 재판할 때 들이미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핸드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이랬습니다. CCTV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파트여서 이 공판 파트가 쭉 나오고 공판 파트에서 따로 무슨 파트를 빼냐면 증거 파트를 따로 빼는 거죠.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공판은 그냥 단순하게 절차만 쭉 공부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들 쭉 공부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증거 파트는 편을 나눠가지고 따로 공부한다. 하기 전에 우리 교재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간단하게 하는 소송 절차,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제도인 국민참여재판도 형사소송법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뭐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아예 그냥 뭐 아예 뜬금없이 예, 아주 그냥 통으로 예, 한 문제 통으로 막 문제를 내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 신청은 안 하지만 신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국민참여재판 재검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 형사소송법에 국민참여재판은 없어요. 국민참여재판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부수법률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증거 공부하는 거죠. 증거는 다른 건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죠. 예, 원본 증거라고 하는 것들.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증거들? 예, 소위 말하는 전문 증거들. 한 달이 건너 들어오는 증거인데 이 전문 증거의 대체인 케이스가 뭐냐면 종입니다. 종이 서류죠. 조서. 여기서 이제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서로 들어오는 걸 이야기. 조서로. 조서. 이 조서라고 하는 표현은 참 이제 들으실 때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참고인 진술조서, 뭐 피의자 신문조서, 공판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진술서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물론 또는 진술서 또는 진술, 기재, 서류. 근데 요 조자가 들어가면 국가기관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사경이 하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공판조서, 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조서, 진술서. 진술서는 그러면 수사기관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직접 이렇게 알아서 적은 거. 자, 요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자 뭐라고요? 종이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달이 건너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종이가 발견됐대. 그래 와가지고 네가 나쁜 놈이구만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믿지 못하겠다. 또는 종이만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요. 반대 신문권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어서 뭐가 없다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증거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사기관은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공판장에다 집어넣었는데 판사님은 이건 증거 능력이 없는데요. 이건 유죄의 증거로 못 쓰겠는데요. 검사는 기소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 요 놈으로 어떻게든 간에 나쁜 놈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버려야 되겠다. 예. 뭐 좀 억울한 것 같아. 억울한 것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내가 기소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고 내가 봐주려고 보면 기소를 안 하겠죠. 그런데 내가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제 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서류를 넣었는데 증거를 집어넣었는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다른 증거 없어요? 없는데요? 그럼 증거 없구만. 무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럼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전문 증거만 증거 능력이 없냐 그런 건 아니고 앞에서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위수증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적법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에 보면 자, 헌법 12조에 어떻게 돼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상위법의 헌법의 어떤 이념들을 그대로 잘 지켜야 돼요. 적법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위반해버리면 수집할 때 위법하게 수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뭐예요 이게? 절차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법 위반이 아니에요. 절차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탄핵 사건이나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봐보시면 갑자기 막 수사기관이 굉장히 막 답답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빨리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가서 뭔가 할 것 같고 막 이렇지만 거기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절차 위법으로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증거 가지고 오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위법 수집 증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절차에 있다?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판례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수사 절차에서 다 공부합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하실 때 수사 파트에서 요거 이렇게 공부하시고 절차 오면 그 판례를 가져가지고 여기 와서 쓰셔야 됩니다. 결론은 위수중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들 보시고 여기 이제 끝나면 여러 가지 공판정에서 이 내용들이 있죠. 여기 요 비슷한 것들이 뭐 자백이라든가 자백 폐재
자백 보강, 뭐 어려운 것들 없어요. 여기 다. 그 다음에 탄핵 증거, 증거 동의. 자, 이런 것들. 증거 동의. 자, 요렇게 이제 챕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자백을 배제하겠다. 야, 자백 말고는 또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대학에서도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이게 다, 사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고등학교 때는 안 배운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법과 정치 어느 정도 기본 이념들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나오고, 또 로스쿨 들어오실 때 또 어느 정도 다리 또 공부, 리트 하실 때 어느 정도 또 공부하셨던 것들이니까 용어는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쭉 가시면, 재판 이제 끝나요. 자, 재판이 끝나면, 요 뒤에, 이제, 재판제도가 나오고, 상소가 나옵니다. 상소제도 나오고, 상소하기 전에, 상소하기 전에, 이 재판의 종류들이 나와요.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조금 지우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소송의 끝이 어디냐면 소송의 끝이라는 거는 판결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소위 이제 판결의 종류 이제 결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별거 없으면 별일 없으면 그냥 소송 조건이 충족이 되고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죠. 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인데 이게 충족이 돼. 오케이. 소송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검사는 이 사람을 뭐로 처벌해 주세요. 무슨 죄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럼 이 소송 조건이 돼 있으면 판결을 내려주면 됩니다. 이 판결을 내릴 때는 뭐 하겠어요? 유죄 아니면 뭐로 하겠다? 무죄로 가겠다. 유죄 아니면 무죄로 간다. 이걸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형법을 하실 때는 이게 배인죄에 해당한다.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리셔야 되지만 형사소송법은 무슨 죄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거, 어떠한 판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필연적으로 그걸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원은, 자, 소위 말하는 수소법원은, 자, 법원은 다른 게 뭐가 없으면 유무죄. 근데 유죄냐 무죄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죠. 사례와 관련돼가지고, 사례 공부하는데. 저기 있을 때 요거 없단 말이야. 요 유무죄에 뭐 한다? 실체 판결을 한다. 이거 실체 판결한다. 요 실체 판결이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유무죄 실체 판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면 소위 말하는 형식 재판을 해요. 재판. 그래서 이제 종류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잠깐.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조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관할이 위반되었다. 그럼 관할 위반. 그 다음에 공소를 기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공소기각, 요거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조문에서 다음 시간에 볼게요. 공소기각, 자, 판결, 공소기각 결정, 그 다음에 면소,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형식 판결이라 그러고, 요거는 실체 판결이라 그러고, 그럼 결론은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결론을 잘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낼 것인가라고 하는 요 부분들까지 잘 정리하시고, 자, 이제 요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상소입니다. 상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상소, 그 다음에 이 판결이라고 그랬는데 요 결정들 있죠. 요 결정. 나중에 이제 불복하는 제도에서 상소, 항고, 준항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고요. 하시고 이제 일반적인 절차들이지만 불리하게 변경되면 안 되니까 불이익 변경. 것들은 뭐 이제 따라오는 쟁점들입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재판이 뭐가 되면, 확정이 되면 재판이 끝나죠. 예, 끝이지만,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가장 강조되는 쟁점이 뭐냐면, 재심입니다.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워낙에 이제 긴급조치에 의해 가지고, 판결들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됐던, 이제 피해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법령이, 긴급조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법률의 효력을 가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그런 법률로 인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재판 잘못했단 말이죠. 다시 해달라.
재심. 재심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재심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교과서에서는 있었던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많이 판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요건은 굉장히 좀 엄격하지만 생각보다 매우 형사성에서 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재심이라는 영화도 있고 재심 전문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요 재심 매우 마지막까지는 요걸 잘 보셔야 된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즉심이라고 하는 거 있고 약식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쭉 이렇게 봤는데 용어들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구나. 요 절차가 하나의 큰 틀에서 정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뭔가를 물어보면 야, 체포 적부심을 해야 된다는데 대통령에게 뭐가 청구가 되었다. 체포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었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절차가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 체포 절차라는데. 그럼 체포가 지금 언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하는 요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나 보네. 체포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체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체포영장이 나왔대. 체포영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어쩔 때 나오는 거야? 요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지금 대통령 쪽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체포영장이 불법이래.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예, 물론 여러분 뉴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 의뢰인 A가 뭐였다. 내 의뢰인 갑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변호사로서 자 여기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라. 이거 뭘 쓰겠습니까? 근데 그 주장이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체포영장이 뭐한다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답안이 쓰시면 안 됩니다. 체포영장은 위법하다. 체포영장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는 영장이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장은 위법하다. 그럼 이런 걸 쓸 것이냐? 이런 거 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쓰는데 말이 좀 안 맞을 거야.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건 누가 위법하는 거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 지금 요 이야기로 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 영장이 위법하다라고 본 판례가 설령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답안지를 풍부하게 쓰려면. 근데 아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위법성을 논하는 판례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판례는 없어요. 법관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설령 그 영장이 잘못됐을 수도 물론 이제 뭐가 헷가닥해가지고 판사가 보고 있다가 이거 영장 발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영장 발부해버려야지. 아주 이렇게 했다 쳐요. 물론 이제 그 피고인 쪽에서 이거 나를 왜 이게 한 거야. 그렇지만 여기다 판례가 없어요. 그럼 이게 논거를 뭐라고 쓸 거야 이거를. 답안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말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정치인이 되면 하실 수도 있죠. 가서 이게 답이 애매모호하지. 영장이 발부됐대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죠. 법관 영장의 위법성을 논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징계를 좀 해야 된다. 뭔데 배가 산으로 가네. 예.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영장 집행관 봅시다. 그럼 여기 불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한단 말이야. 영장이 발부가 됐어. 무슨 영장이야? 체포영장이에요. 한번 체포를 하고 나면 그 영장 발부, 영장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배울 거예요. 영장 발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불복이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불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영장 발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다는 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어내가지고 뭘 써올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건 학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영장 항고제도 논문 엄청 많습니다. DBPI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학자들이 많이 써요. 영장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자. 영장 항고 제도의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 정도 답안지를 쓰면 관심 있는 교수님들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좀 보나 보네. 그래서 0.5 좀 더 줄일 수는 있지만 안 써도 무방하고 판례만 잘 쓰셔도 돼요. 영장은 제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불복 제도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배워요. 체포가 됐을 때 체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적으로 체포 적부심을 따로 청구하라 말이죠. 체포 적부심. 그럼 체포 적부심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주면 되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뭐밖에 없어요. 체포 적부심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이제 불복하는 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체포가 만약에
체포가 되는데 영장은 나왔지만 이제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입하는 거죠. 만약에 영장 발부가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검사가 뭐 거짓말로 써가지고 뭐 냈다거나 뭐하거나 하면서 이런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다 뭐하다면 수집하는 절차 영장 가지고 들어가면서 집행할 때에도 뭐다 그때도 위법하면 이렇게 되면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진 증거는 어떻게 될 거다. 위법수집 증거일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위법수집 증거일 거고, 요 위법수집 증거에서 뭐라고 주장하면 된다? 무죄를 주장하면 된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된다라 그러면 안 돼요, 또. 무죄가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굳이 실제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절차법에서는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주장하면 된다. 주장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아마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전 국민이 형사소송법을 다 잘 알게 될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요거 이제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 마지막 이제 요거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형사소송법에서의 그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걸 먼저 머릿속에 좀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이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이 소송법을 가장 소위 말해서 이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잘 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수사기관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러겠죠. 내가 너 체포해버릴 수도 있어? 내가 너 구속시켜버릴 수도 있어? 내가 네 물건 뺏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검사가 하겠지만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이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무섭죠. 법원 무섭죠. 징역 3년 이렇게 때리면 곧바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면 수사기관하고 법원은요. 물론 이 법원은 사실 뭐 이제 나한테 무죄도 해주니까 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뭐 무죄율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유죄예요. 검사가 나쁜 놈이라고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죄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 이끌어내는 변호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요 사람들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은 이제 누구냐면 일반 국민입니다. 물론 수사기관, 특히나 이 검사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 볼 때에는 요 국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민이라고 적지만 얘는 뭐냐면 나쁜 놈이에요. 그죠? 나쁜 놈. 나쁜 놈인데 수사가 개시가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르고 피의자라고 부르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 구조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국민을 나쁜 놈이라 칭하고 일정한 행위를 한 사람 우리가 합의한 내용 합의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형법이죠. 요 형법의 이야기를 나쁜 놈이라고 칭하고 나쁜 놈을 어떻게 하겠다. 생명도 뺏어버리고 재산도 뺏어버리고 자유도 뺏어버리도록 형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제약하는 거야. 제약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처분을 청하죠. 영장을 발부해요. 체포해버려라 저놈. 데리고 와버려라. 체포? 처음에 뭐부터 해요? 잠깐 나오라 그러죠. 이걸 임의수사죠. 잠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와. 이거 뭐 너희들은 수사권 높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포영장을 가져와요. 강제로 끌고 오겠다. 근데 왜 이것도 어쩔지 모르죠. 나 안 나갈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에이씨 그러면 뭐 부담에 또 어떻게 해서 뭐 구속영장 청구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끌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일반 요 사람은 일반 국민은 아직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 여기는 나를 제약한다고 하지만 나는 뭐예요? 모든 피고인들은 억울합니다. 국가가 나를 끌고 간다 그래야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야. 끌려가는 게 아니야. 찍하고 해야지. 찍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억울하다고 이제 뭐 진짜로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조예요. 나쁜 놈이 있었을 때는 국가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국가는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나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국가한테 계속 얻어맞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억울하단 말이죠. 억울하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제 변호인이 잘 적어야죠. 예.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요 단계는 항상 뭐냐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구속을 합니다. 여기는 구속을 해요. 그럼 구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구속을 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나는 자유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항상 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쌍으로. 그럼 설문에는 뭐가 나올까? 설문에는 궁시렁 거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하려고 한다 말이지.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속 취소도 있고, 구속 적부심도 있고, 예, 구속의 실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피고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경우?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기 다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쪽 걸 많이 할 거거든요. 이쪽에. 어차피 이제 우리 형사법은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법은 이 피고인을 위한 법이에요. 국가가 함부로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쟁점을 여기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치는가 이걸 머릿속에 잘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서 쟁점을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